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전 세계 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를 중국의 문자라고 믿게 된 건 조작된 역사 때문입니다. 진짜 원조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국제언어학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백 장에 달하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가 공개되면서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글의 과학성과 창제 철학까지 조목조목 설명했고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학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당황한 중국 학계는 현재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년에 걸친 집요한 연구와 철저한 고증 앞에서 그 반박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아시아의 문자 질서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한글과 한국 문명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엘리사 김, 미국에서 활동하는 고문서 복원가입니다.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의뢰가 들어왔죠. 최 교수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국 역사학자인 그는 평생을 조선사 연구에 바친 분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고 누런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앉은 그의 모습에서 이번 일이 보통 의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살펴보니 오래된 한지에 붓글씨로 써진 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먹의 농도, 글씨체의 특징을 보니 분명 조선 전기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 교수의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친필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기록이라는 그의 주장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세종대왕의 친필이라면 이건 한국사는 물론 세계 문자사에서도 엄청난 발견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런 중요한 문서가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복원 작업이 매우 까다로울 것도 분명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귀중한 자료였거든요. 최 교수는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이 의뢰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니까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한국계 뿌리에 대해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항상 반쪽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한 미국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 말이죠.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얕았습니다. 그런 제가 과연 이런 중요한 한국 고문서를 다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서를 의뢰받은 바로 그날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세미나에 초대받은 거예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학술 행사였죠. 한국 고문서 전문가로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교가 이메일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갑자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고문서 전문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최 교수는 제 고민을 눈치챈 듯 이번 기회에 제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이 문서가 단순한 복원 작업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왠지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가 맡긴 고문서와 베이징 세미나 초청장을 번갈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왠지 이 두 가지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무언가 큰 흐름 속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손상된 부분이 많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서의 복원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 세미나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한국인의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완전하지 않은 정체성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 뿌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최 교수에게 의뢰를 수락한다고 연락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이 작은 문서 하나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특수 현미경 아래에서 문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조선 전기종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먹의 성분을 분석하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안쪽 모서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자로 된 본문과는 전혀 다른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 자세히 보니 라틴어로 쓰인 메모였어요.
그것도 연필로 아주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 필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연구 노트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의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 메모를 해독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동이족에서 비롯된 문자의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메모를 이 고문서에 남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추방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릴 때 들었을 때는 단순히 연구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져봤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쌓여있던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은 고대 문자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1970년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기에는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동아시아 문자 연구를 담당했던 것 같았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한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단순히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고대 동이족의 문자 체계와 한글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왜 정치적 문제가 됐을까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연구 결과가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당시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연구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특히 한자의 기원이나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아버지의 연구가 한국의 문화적 독립성과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에서 추방당했던 거예요. 일기장 맨 뒤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연구가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썼어요. 그리고 딸인 저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최 교수가 저에게 이 문서를 맡긴 것도 베이징 세미나에 초대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연구를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운명적 흐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고문서 분석에 필요한 특수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자외선 램프와 화학 처리 용액들이었는데 이걸 사용하면 숨겨진 글씨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의 장비를 가지고 다시 보건실로 갔습니다. 자외선을 쪼여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서 곳곳에서 숨겨진 글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쓰인 글씨들이었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한글 글씨가 이 문서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한자 기록과는 별개로 한글로 된 비밀 메시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숨겨진 한글 글씨를 해독해보니 한글 창제의 진정한 목적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백성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독립을 위한 혁명적 시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왜 이 연구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휘말렸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베이징 세미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베이징 국제 언어학 세미나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베이징 대학교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의 석학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 학자는 저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베이징 대학교의 리샤오천 교수였어요. 동아시아 문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그의 발표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글의 중국 문자 기원설이었거든요. 리 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이 명나라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는 PPT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글은 중국 고전 문자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구의 저명한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교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특히 하버드 대학의 존 맥킨지 교수는 적극적으로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맥킨지 교수는 리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말했어요.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글의 독창성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됐거든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제가 발견한 숨겨진 진실을 안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리 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중국 고전 문자의 형태를 모방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음 체계 역시 중국의 음양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미셸 뒤부아 교수도 리 교수 편에 섰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문자 체계는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게 정설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였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들의 무지한 발언을 들어야 했어요. 아직 제 발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리 교수의 발표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세종대왕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단순히 명나라에서 내려온 문자 체계를 조선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서구학자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마치 동아시아의 문화적 위계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그 영향을 받은 아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었죠. 맥킨지 교수는 추가 발언에서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한글의 독창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 학계를 우회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서울대학교 박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분도 섣불리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중국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하인츠 밀러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의 구조가 중국 문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발언에도 청중들이 동조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그들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리 교수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글은 중국 문자의 지방적 변형에 불과하며 세계 문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 말에 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적 문제에 휘말렸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정치적 행위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여러 학자들이 이 교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발표를 칭찬하며 추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진실은 외면당하고 권위만 추종하는 학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 발표 차례가 되면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복원한 고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낮에 들은 리 교수의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확실히 입증할 자료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기록부터 시작해서 한글의 독창적인 창제 원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아버지가 발견한 갑골문과 한글 자음의 연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어요. 중국 문자가 한글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고대 동이족의 문자 체계가 한자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원한 고문서에 숨겨진 한글 기록들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문자와도 구별되는 독창적인 발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어제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리 교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맥킨지 교수도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먼저 제가 복원한 고문서를 소개했습니다. 세종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서 발견한 숨겨진 한글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제시한 건 한글 창제의 과학성이었습니다. 자음자의 기본자인 고, 덜, 샤, 응이 각각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는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였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음기관을 직접 관찰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저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했어요.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었습니다. 리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 발표가 어제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한 건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여겨 한글을 창제했다는 창제 목적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문자 개량이 아니라 사회혁명적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셸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이 고문서가 세종시대의 종이와 먹을 사용했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네 번째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글의 그림이 아닌 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자음이 어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붙는 모양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회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원한 고문서에서 발견한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부분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도구이자 조선의 독창적 사상이 담긴 작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발음기관 상형설은 그의 중국 기원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가 일어났어요. 그는 제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몇몇 유럽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림이 아닌 과학이며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품이라고요. 전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의 냉담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의 독창성과 치밀한 철학 체계가 세계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리 교수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맥킨지 교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중국 중심적 사고가 명확한 증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제가 대신 이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고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자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요. 이 문서가 어떻게 아버지의 손에 들어왔을까요? 자외선 램프로 문서를 다시 조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문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한글로 쓰인 편지 형태였습니다. 편지를 해독해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는 후대에 전하는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창제 목적을 넘어서 조선의 문화적 독립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편지의 수신인이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여성 학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 것 같았어요. 세종대왕은 이 여성에게 훈민정음의 진정한 의미를 후세에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훈민정음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조선만의 독창적 사상을 담은 철학 체계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길을 걷겠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성이 김씨였고 어머니 가문이 조선시대부터 학문을 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 이 편지가 제 외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베이징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고문서 발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조심스럽게 외가 가문의 역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외증조 할머니가 조선 후기까지 이 비밀을 가문에서 지켜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일부 자료를 가져왔다는 거였습니다. 다락방에 보관해둔 상자 중에 외증조 할머니의 유품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에게 그 상자를 열어보시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주저하셨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세종대왕의 친필 편지와 한글 창제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증조 할머니가 쓴 일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외증조 할머니가 한글 창제에 직접 참여했다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여성의 시각에서 한글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싶어 했고 외증조 할머니가 그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이었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공식적 목적 외에도 조선의 문화적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중심의 문화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평생 제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반쪽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한 미국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제 피 속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은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증조 할머니의 일기에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은 조선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선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세계의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는 비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와 어머니 가문의 유산이 저를 통해 하나로 합쳐진 거였어요. 동서양의 학문적 전통이 제 안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증조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세계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이 가문의 후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예언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국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철학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제 내일 세미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한글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선포해야 했어요. 세미나 이틀째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제 발표 이후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리 교수는 여전히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고대 문자의 기원이었어요. 리 교수가 다시 발표자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글의 독창성을 입증한 것에 대한 반박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리 교수는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성된 표의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갑골문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의 체계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주변국의 모든 문자가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외증조 할머니의 연구 자료와 아버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리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반박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사회자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먼저 저는 동이족 문자와 갑골문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대 한반도 지역의 문자 체계가 중국 갑골문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이는 문자 전파의 방향에 대한 기존 통념을 뒤바꾸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학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중국 중심의 문자 전파설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동이족이 사용했던 문자의 특징과 갑골문의 초기 형태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묻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미국 정보기관에서 수행했던 연구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프랑스의 미셸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리 교수 편에 서 있었는데
제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를 보고 생각이 바뀐 거였어요. 유럽 학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미스 교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제시한 문자 분석이 언어학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발음기관 상영설은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 발상이라고 인정했어요. 리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반박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폭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자 기원조차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주장이었지만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동이족의 고대 문자 체계가 중국 문명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저는 문명 교류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얀 반 데르 베르그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맞다면 동아시아 문자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기존 학설도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마르코 로시 교수도 제 편에 섰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이 세계 언어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음성학적 완성도가 라틴 문자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고대 한국 문명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변방의 문자 정도로 여겨졌던 한글이 갑자기 학술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철학과 세계관을 담은 문화유산이라고요. 한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인류에게 귀중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열렬한 박수였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 학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리 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킨지 교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학설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설명 앞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분위기는 처음 이틀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맥킨지 교수가 오늘의 첫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감정적 민족주의와 객관적 학술 연구라는 주제였거든요. 맥킨지 교수는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저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한국계 학자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명백히 저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학술 연구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연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의문시했어요. 맥킨지 교수의 공격은 점점 개인적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 태도가 학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맥킨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술적 논쟁이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맥킨지 교수가 발표를 마치자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맥킨지 교수의 개인적 공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어요. 학술 토론에서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맥킨지 교수 사이의 연관성을 공개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1970년대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할 때 맥킨지 교수와 함께 동아시아 문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어요.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맥킨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내용을 계속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맥킨지 교수가 연구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정치적 압력을 가해 한국에서 추방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맥킨지 교수와의 대화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맥킨지 교수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연구 결과를 은폐하자고 제안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맥킨지 교수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그런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다른 학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한국 고대 문자의 중요성과 그것이 동아시아 문명사에 미칠 파장 때문에 연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학술적 진실보다 우선시됐던 거였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리 교수는 이런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근거 있는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한국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제 피 속에 흐르는 조상들의 정신과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가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과거 미국 기관 내부의 은폐 행위를 폭로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술적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묻혀버린 연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발언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후 독일의 밀러 교수가 일어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셸 교수도 저를 지지했어요. 학술 연구에서 정치적 압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학계의 의무라고 말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리 교수와 다른 중국 학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세미나에서 철수했습니다. 맥킨지 교수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 제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침묵을 뚫고 나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과 맥킨지 교수가 떠난 후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남은 학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마지막 발표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잠시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인류를 위한 문자라고 선언했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할 때부터 품고 있던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다는 뜻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철학적 성취였습니다. 저는 외증조 할머니의 일기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꿈꾸었던 미래상 말이죠.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독일의 밀러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을 다른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사례를 들었어요. 프랑스의 미셸 교수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서양의 역사 교육에서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동안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만 바라봤는데 한국의 독창적 기여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스미스 교수도 동조했어요. 한글의 언어학적 완성도가 라틴 문자를 능가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음성학적 정확성 면에서는 세계 어떤 문자도 한글을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어요.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는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인류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발표를 이어가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조선의 철학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고가 모두 한글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어요. 네덜란드의 반데르 베르그 교수가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중국 문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독창적 기여자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일어서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마침내 전체 참석자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계 학자 몇 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방 취급받던 한국 문화가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박 교수님은 감격해서 울고 계셨습니다. 박수가 멈춘 후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조선의 철학이자 현대 인류의 자산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침묵을 뚫고 나온다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제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밀러 교수는 독일에서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쉘 교수도 프랑스 교육과정에 한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옥스퍼드에서 한글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와 외증조 할머니, 그리고 세종대왕께 감사의 마음을 올렸어요. 그분들의 정신이 저를 통해 세계에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제 마음도 그만큼 맑고 뿌듯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반쪽짜리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는 일에 제가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 정신이 21세기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알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뤘다고 보고드렸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졌고 역사 왜곡이 바로잡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를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가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기록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 한글과 한국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 한글의 위대함, 그리고 고대 한국 문명의 숨겨진 힘,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더는 강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실을 좇는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글의 가치는 전 세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기록과 문화가 가진 진짜 힘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